강직이 나타날 거면 4시간 넘어요. 6시간 넘어가요. 네. 사실은 완전 밀폐가 아니면 스물스물 연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네. 언제 죽었는데 왜 그러면 그 연기가 차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현장이 안 맞는 거예요. (2010년 2월 10일) 저녁 7시 18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 5층으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남성이 위독하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던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속히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메스꺼운 연탄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희뿌옇게 연기가 차 있었는데 또 거실 창문은 닫혀서 밀폐되어 있더라고요. 집안에 가득했던 가스 연기. 그들은 우선 남성이 있다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열려있던 방문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얼굴을 묻은 상태로 엎드려 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재빨리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성은 이미 숨을 멈춘 상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후 강직 및 안면부와 흉부에 시반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녁 9시 조금 넘어서 검안할 당시에는 대관절 및 소관절도 경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가득했던 가스 연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실과 안방에 연탄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은 2010년에도 기름 보일러가 아닌 연탄 난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에는 총 9장의 연탄이 들어가는 난로가, 안방에는 3장의 연탄이 들어가는 난로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안방에 있던 난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난로 뚜껑이 열려져 있었어요. 거기서 발생한 연탄가스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사망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든 사이에 퍼져나온 연탄가스로 인해 잠이 든 채 사망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 집에 다른 가족들은 무사했던 것일까? 경찰은 남성과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며 남성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신고했던 그의 모친 60대 강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사우나에 갔었어요. 그게 새벽 2시 54분쯤 됐을 겁니다. 나갈 때 아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까진 멀쩡했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그렇다면 아들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일까? 실제로 경찰이 남성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엄마 강 씨가 사우나로 향한 새벽부터 신고가 들어온 그날 저녁 7시까지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인터넷 기록, 현관문 밖으로 출입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망한 남성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그중 졸피뎀 함량은 치사 농도는 아니나 독성 농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약물을 과량 복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수면제에 취해 있었던 남성. 그는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찰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수면제와 연탄가스, 어디까지가 남자의 자의였을까? 미스터리했던 정황이 가득했던 그날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0년입니다. 2월에 안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사망자는 44살의 남성 홍씨로 집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이 좀 묘했습니다. 연탄가스처럼 가스가 좀 가득 차 있었는데 또 창문은 또 거실 창문이 닫혀 있었고요. 침대 위에 있었는데 엎드린 채 또 있었다라는 자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밀폐되어 있으면 불이 죽죠. 이 경우는 뭐냐 이 말이에요.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안전 연소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숨이 막혀서 캑캑거리죠. 네. 그죠?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태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못 나오는 상태이거나 이미 죽어 있거나 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온 것처럼 수면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수면제 먹고 자다가 갔구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시간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강직이 나타날 거면 4시간 넘어요. 6시간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게 대충 몇 시간이야? 이 죽은 사람이 죽은 게 그러면 8시간이 넘는다는 소린가? 언제 죽었는데 왜 그러면 그 연기가 차 있는 거야?
연기가 차 있다는 것은 연기가 꽉 차 있지만은 사실은 완전 밀폐가 아니면 스물스물 연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현장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시간과 시반하고 연기가 꽉 차 있는 게 사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 저기 구급대원이 소방관이 1분 안에 문제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2010년이니까 구급대들은 그것까지 못해요. 이후에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2010년도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당시 신고 내용이 어머니가 신고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가스를 먹은 것 같다. 아직 몸이 따뜻하니까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몸이 따뜻해? 아니 시체 굳는다니까? 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네. 아니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면 이미 식어 있었다. 식은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4시간, 6시간, 8시간 그러니까 뭐 천차가 있지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4시간은 지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뜻해요? 이 집은 특히 이제 2010년이면 보통 뭐 웬만하면은 이제 빌라라 그래도 기름 보일러가 다 돌아갈 텐데 누가 연탄 보일러 그때 아마 안양 같은데 아마 연탄 보일러는 거의 없을걸요. 2010년이니까 10년이에요. 2년 10년에도 굉장히 네. 안양이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아 심지어 이 집이 원래 기름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거 4년 전인 2006년에 갑자기 연탄 난로를 설치를 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왜냐면은 이게 직전에 갑자기 연탄 보일러를 바꿨으면은 뭐 범죄 의심이 더 드는데 4년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2008년도면 이게 금융위기 때문에 많이 망했거든. 네. 그러면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근데 그거 2010년이란 말이에요. 네. 금융위기를 지났을 때예요. 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비용이 더 들죠. 연탄 보일러 연탄 쌓아놓는 데가 문제예요. 어디다 쌓아놓을 거야? 왜 근데 이거래? 시골은 가능하지. 이거를 가서 본 소방관들은 이 집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모음 관련돼서 부검 결과 이제 체내에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48%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됐다. 이게 불면증에 있어서 먹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 독성 농도에 해당할 정도의 양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성 농도라고 하는 거는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위험한 농도. 그러니까 이렇게 처방받진 않아.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건 먹은 건데 죽이려고 먹인 건 아닌. 네. 그죠? 근데 조금 많아. 그런 정도죠. 그럼 어떻게 먹였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정도로 먹을 일은 없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김신혜 네. 사건에서도 문제가 네. 되는 게 뭐예요? 네. 김신혜 사건에서 그 많은 걸 어떻게 먹여? 가루로 빻아갖고 녹여야 되는데 안 녹아요. 네. 이게 과포화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럼 가열을 해야 돼요. 녹으려면. 네. 뜨겁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넣어갖고 그거 어떻게 먹였다는 거지? 이런 걸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몸에 들어왔는지, 네. 네, 그 부분하고 이제 앞서서 얘기한 그 시간, 연기가 언제부터 그렇죠. 네, 발생을 했고, 이거를 돌피뎀을 순차적으로 먹였나? 그러니까 이제 녹인 거를 먹이고, 먹었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하니까 다시 조금 잡아놓고 먹이고, 그러면 가능하지. 의식이 약간 있을 때. 만약에 이걸 누가 먹였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그건 가능하죠.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의적으로 못하죠. 자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 못하는. 네, 아니면은 비경구용으로 하고.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어쨌든 뭘 먹이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강도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러면 이제 보통 아예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네, 입을 벌려서 급관으로. 네. 그럼 이거 상처가 남아요. 삽관하면 상처가 이건 아니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홍 씨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 이 약의 출처 어디인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홍 씨의 약물 검출 반응이 확인되자 엄마 강 씨는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2008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2009년에는 자살하고 싶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자주 했고요. 놀라운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아들 홍 씨가 사망하기 열흘 전 홍 씨가 어머니에게 함께 동반 자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강 씨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땐 당연히 화를 냈었죠. 그런데
저도 우울증 때문인지 자꾸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목숨을 끊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면제도 처방받아왔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혼자 떠난 건지. 아들 홍 씨는 엄마 강 씨에 대해 지속적인 미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5월경 성당에 갔던 홍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참기 힘들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된다며 신부에게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 씨는 평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9년 11월엔 홍 씨가 생명의 전화에 연락을 해 20분간 상담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 씨는 일부러 어머니 강 씨가 없을 때 약을 복용하고 연탄 난로의 뚜껑을 열어 자살을 시도했던 것일까? 하지만 홍 씨와 친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걔가 자살을요? 이상하네요. 걔 평소 건강관리 얼마나 쓰는데요. 약 먹는 게 싫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던 애고 뭐 시쳇말로 인생에 대해 큰 고민이 없는 위인이에요. 갑자기 자살이라뇨. 실제로 홍 씨는 사망 한 달 전까지 주 2회 헬스장에 갔었고 골프를 즐기기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자살을 앞둔 사람의 행동일까? 그렇다면 혹시 그날의 죽음은 사고였던 건 아닐까? 그날 새벽 홍 씨가 약 기운에 난로에 연탄을 갈다가 실수로 뚜껑을 닫지 못한 채 방으로 와 잠들었고 이로 인해 벌어진 불운한 사고 가능성은 없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 씨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은 독성 농도인 0.5mg/L를 초과했는데 이는 수면을 취하게 하는 치료 농도보다는 훨씬 높은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홍 씨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서 연탄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런데 아들 홍 씨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홍 씨의 보험 내역. 홍 씨는 2010년 1월 이전까지 총 9개의 보험에 가입해왔습니다. 그중 사망보험금은 1억 9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사망 한 달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갑자기 3개의 보험에 더 가입했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상해나 일반 질병에 대한 특약은 모두 빼고 오로지 사망에 대한 보장만 있던 보험이었습니다. 홍 씨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 그가 3개의 사망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는 정황. 이로써 홍 씨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은 6억 원가량이었습니다. 한 달에 납부할 보험료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홍 씨는 평소 어머니에게 살뜰했고 죽기 직전까지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앓던 홍 씨가 자신의 목숨값을 남은 가족들에게 남기고 떠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일까? 경찰은 평소 홍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생전 그의 모습에 대해 탐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홍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동반 자살을 제안했다. 어머니에게 미안함을 가졌다라는 성당 신부의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40이 넘은 사람이 어머니한테 동반 자살을 하자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뭐 같이 죽자. 저는 보통 이제 가족 단위에 뭐 이런 걸 보긴 했는데 나이대도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뭐 딱히 지금까지는 뭐 보이는 경제적 게 문제가 없잖아요. 네, 없어서. 우울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같이 죽자 그래요? 어머니는 잘 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우울증이 있었다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헬스장도 가고 골프도 가고 뭐 다 자기 일 다 하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시도를 해요. 네. 자살 시도를. 실제로 약도 먹기도 하고 몇 번을 한 다음에 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항 가잖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동반 자살을 그 어머니 60대 어머니랑 같이 하자? 아니 쥐가 죽으면 되지. 아니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자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한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사건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가족 살해후 자살 뭐 다 포함되는데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책임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것은 있으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한테 뭐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없죠. 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송파에서 올해 총과 작년에 있었던 5명 네. 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시어머니의 집을 네.
말아먹었어요. 그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야. 네네. 이제 집도 절도 없어 이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런지 동기가 설명이 안 된다. 절대 동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졸피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독성 농도를 초과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치료 농도의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이 알약을 복용하면 30분 내에 잠에 빠진다. 불면증이 아무리 심해도 한두 시간은 푹 잔다라고 하고 아침에 깨서도 약간 해롱되는 기분을 느낀다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치료 농도가 0.08에서 0.3mg/L라고 하는데 시사 농도는 2에서 4mg라서 굉장한 양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러면 알약 하나에서 50알을 더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고농도의 뭐가 처방받은 거를 많이 먹든지.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고농도를 처방을 안 해줘요. 그 정도까지는 치료 농도가 왜 고농도를 안 해주냐면 그거 먹고 죽으라고. 네. 그래서 먹기 불편하라고 알약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알약으로 많이는 못 먹어요. 입에 네. 막혀요. 분산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분산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사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특이하게 병원에서 하는 거를 고농도를 하지 일반은 경구용으로 먹기 힘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50알을 입에 털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지금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 약에 취해서 해롱돼서 그냥 연탄 추워서 갈다가 실수로 뚜껑 열어서 연통으로 그 가스가 안 나가고 새어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죽었다 못 빠져나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건 뭐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약간 해롱된 상태에서 다시 졸피뎀을 먹어야 돼요. 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발견됐을 때의 체내의 졸피뎀 양으로는 그렇게 이동해서 연탄을 그렇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갈지도 못하고 네. 그러려고 하면은 지가 먹어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해롱되는데 추가로 먹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해롱되는데 네. 내가 더 먹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아마 좀 연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인데요. 사망보험이 원래 있었어요. 1억 9천만 원 정도 나오는 사망보험이 좀 이게 좀 장기간 있었는데 직전에 갑자기 세 개를 더 한 거죠. 이게 또 항상 이게 의심해봐야 되는 게 질병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오로지 사망만 포함된 보험 3개가 추가적으로 가입이 돼 있었고 임박해서 네. 또 이게 수령인이 모두 어머니 강 씨로 그렇죠.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이거를 네. 누가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가 죽으면 안 되죠. 어머니가 수익자인데. 동반 자살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기만 죽어야지.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남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카스로 죽이면 안 되지. 어머니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다르게 죽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가 가입을 했을까요? 보험 설계사는 누굴까요? 이걸 찾아봐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연탄가스 사고사라고 비춰줄 수 있을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아직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사인 경우에는 이 사망보험금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보험금을 이 형태면은 수령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졸피뎀을 엄청 먹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자살 시도했다면 이거 사실은 이제 지급되냐 마냐의 문제가 가지만 이런 형태면은 사실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탄가스면. 왜냐하면 사고사니까. 연기가 나와서 죽은 거니까. 사고로 사망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경찰은 사고의 가능성보다는 자살과 타살 두 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아들 홍 씨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예상대로 인근 주민들은 홍 씨가 항상 어머니 강 씨와 오붓하게 외출을 하고 붙어 다니는 모습을 봤다며 그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를 향한 예상치 못한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말도 마세요. 걔가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2009년인가? 그때는 막 술 먹고 15살 남자애를 폭행해서 고발된 적도 있었다니까요. 여자 문제부터 돈 문제까지 뭐 하여튼 복잡했던 걸로 알아요. 확인 결과 놀랍게도 홍 씨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몇 차례의 수감 생활까지 했던 홍 씨. 그렇다면 누군가 홍 씨에게 원한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닐까? 그렇게 홍 씨에 대해 더 깊은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혹시나 싶어 홍 씨 가족 관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2004년 10월에 분가한 작은 아들이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해 초인 2월 26일 이 가족에 입양된 사람이 한 명 있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건 홍 씨 본인이었어요. 그때 홍 씨 나이가 36세였습니다. 홍 씨가 이 집의 친아들이 아닌 36세 강 씨에게 입양된 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강 씨는 당시 50대의 나이에 36살의 남자를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002년에 우연히 안양에 있던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큰아들을 처음 만났어요.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어렵게 성장하는 게, 또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 천성은 착한데 환경이 따라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고민하다 큰 결심을 했죠. 홍 씨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는 강 씨는 2004년 2월 26일 그를 큰아들로 입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네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같은 해 10월 작은 아들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인천으로 떠났고 이 집에는 강 씨와 홍 씨 두 사람만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아들 홍 씨가 워낙 가정을 잘 챙겼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는 강 씨.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2009년경 홍 씨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던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드님이 술에 만취하면 소변을 아무데나 보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아들의 말투와 행동이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함께 온 엄마가 가엾어 보일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 홍 씨를 알코올 중독 및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했습니다. 평소엔 착하고 살뜰한 아들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는 홍 씨. 하지만 여전히 그가 과거 원한을 산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했는지 혹은 어머니 강 씨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답보 상태였던 그때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홍 씨가 사망하던 날 그 집에 방문한 걸로 보이는 제3의 인물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후 2시 39분쯤이었습니다. 홍 씨 집 앞 CCTV 영상에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홍 씨 집 앞에 서더니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안에서 답이 없었는지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확인 결과 남성은 10년 전부터 어머니 강 씨와 가족들의 보험 계약 및 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전해주러 온 것으로 보인 남성. 하지만 인기척이 없자 그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대체 보험 관리인이 왜 하필 그날 나타난 것일까? 이 죽음의 실체를 알기 위해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 홍 씨가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이었다. 무려 게다가 36세 전직 조직 폭력배가 안타까워서 입양을 했다. 뭐 이런 좀 거거든요. 많이 좀 이상하죠. 36살을 입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네.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다른 아들이 없으면 다른 자식이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네. 문제는 근데 다른 자식이 있잖아요. 네. 그 상속의 문제가 돼요. 돈 문제가 복잡해져요.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의 건물과 임야를 가진 자산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평소 교도소 봉사를 해왔다라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봉사 때 만났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는 골프장에서 만나갖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면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해주면 되지. 네. 그렇지 않나요? 정착하게. 그렇죠. 그렇게 후원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입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죠. 네. 작은 아들하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홍 씨 입적 이후에 8개월 만에 분가를 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한 상태고요. 그럼 작은 아들도 동의했다는 건가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화나서 나간 건지 뭐 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홍 씨란 사람이 알코올로 인한 심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폭력적이에요.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로 담당 의가 정신과겠죠. 네.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거 알지 않았을까요? 아는데도 입양을 했나? 그러니까 지금 홍 씨라는 인물이 양면성이 지금 있는 게 그렇죠. 한쪽에는 이런 폭력적인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또 어머니를 끔찍하게 아꼈다라는 또 상반된 진술이 있어서 그런데 네. 갑자기 그 사람 이름 앞으로 보험이 들어줬고 네. 죽었네? 그러면 수익자는 그 엄마고 네. 저 같으면 이 상태에서 죽일 놈을 선택해서 네. 데리고 온 다음에 가족으로 한 다음에 죽였네? 바로 그쪽으로. 네, 계획을 할 거예요. 홍 씨가 우울증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2009년에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전화 통화를 해서 20분간 통화를 했었죠.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에 15세 남자애를 폭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발된 전과도 있고 또 뭐 형사라야 되냐 막 이러면서 죽고 싶다. 이런 좀 그러니까 내 우울증이 아니라 내 곤란함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통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은 뭔가 불안해요. 정신적으로. 네.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것도 좀 웃겨요. 이게 조폭입니까? 이건 그냥 폭력을 자기도 모르게 통제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조폭으로 오인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조폭이면 조폭의 계보가 있지.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폭이란 말이 있는 거지. 네. 그냥 폭력배지.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보험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관련돼서는 사망한 홍 씨가 본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구매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지금 발견할 수 없었고요. 제3의 인물이 당일날 이 문제에 사망한 당일날 집에 앞에 있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은 보험 설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가족에. 네, 이 사람이 맞다. 근데 또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는 죽기 전에 보험 관리인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 죽었나 확인한 것도 아니고 왜 왔을까요? 죽이려고 했는데 수익자가 이상해. 아니면 보험 계약이 불비해. 그러면 사망 신고되기 전에 보험 계약의 불비함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서명을 받거나 네. 지장을 찍거나 그러면 이 보험 관리인이 온 이유는 설명이 되죠. 이 전체 설계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렇죠. 예. 뭔가 좀 마지막 서류라는 퍼즐이 그렇죠. 예. 미비하거나. 그래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일찍 죽였는데 그 서류가 불비했기 때문에 쭉 느린 거지. 지금 앞서서의 그 사고 강직기 올 예, 때까지의 예, 예. 그 긴 시간의 텀. 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험 관리인이 왔다는 거 보면 그랬을 수 있겠네.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보험과 수익자라고 찍혀 있는 부분 관련돼서 수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경찰이 홍 씨 집 앞에 CCTV를 통해서 또 다른 의문의 인물을 발견했다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강 씨는 그날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54분경. 그런데 그날 오전 11시 37분경 집 앞 CCTV에 한 여성이 나타나더니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는 10분 만에 다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 이상한 것은 집을 나오면서 도어락과 하단에 있는 열쇠 시정 장치까지 잠그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1시간이 경과한 12시 49분경 다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여성이 보였는데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익숙하게 도어락과 열쇠 잠금 장치를 모두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나온 여자의 손에는 연탄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집 안에 있던 연탄재 10개를 모두 집 밖에 내놓은 여성. 그리고는 계단 밑에 있던 새 연탄 3개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고작 15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1시간이 넘게 집에서 또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시 여성의 모습을 비춘 거는 오후 2시 16분쯤. 근데 또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번개탄만 가지고 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대체 집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때 홍 씨는 살아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CCTV 속 시간은 저녁 7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 되면 119가 도착할 시간인데 여전히 여성은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 곧이어 119가 도착했고 그때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119를 맞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충격적이게 오전 11시부터 연탄을 나르고 119를 맞이한 여성. 그녀는 바로 홍 씨의 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홍 씨와 계속 집안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 아들을 죽이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전 그날 사우나에 갔다 집에 온 것뿐이고 집안은 이미 연탄 냄새가 가득했어요. 당연히 거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 환기부터 했고요. 아들한테 가서 난로 뚜껑을 안 닫으면 어떡하냐고 한 소리 했는데 그때 아들은 웅얼거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분명 살아있었다고요. 그래서 연탄을 치우고 집안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후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는 강 씨는 저녁 6시 30분쯤 침대에서 떨어지며 잠에서 깼고 그때까지도 아들이 깨어나지 않자 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연탄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아들을 그대로 자기에 내버려 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이상한 정황은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홍 씨를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게 아니더라고요. 30분 정도 늦게 신고를 했는데 이유를 묻자 병원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119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해서 늦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전화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게 번갈아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저녁 6시 30분까지 자다가 깬 후 홍 씨를 발견했다는 강 씨. 그러나 그 무렵 강 씨는
인터넷 한 게임에 로그인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사건 전전날인 2월 8일에는 안방 컴퓨터로 수면제 성분인 스틸록스를 검색하고 이 외에도 근처 약국에서 수면제를 어느 정도 먹으면 사람이 죽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긴급 체포했고 아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사실 홍 씨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더 편한 관계를 위해 아들로 입양을 했던 거고요. 처음엔 절 너무 사랑해줬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돌변하더라고요. 하루는 딴 여자를 이 집에 데려 성관계를 하다 저한테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이며 생활비며 다 대주고 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와 아들 관계로 위장하고 있었던 내연 관계의 강 씨와 홍 씨. 2003년부터 성관계를 가져왔던 연인 사이였으나 홍 씨가 어느새 변했고 배신감을 느낀 강 씨는 이내 입양한 아들 홍 씨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수면제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 강 씨의 며느리가 강원도 평창까지 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작은 아들은 홍 씨 사망 직전 보험의 수익자인 계약자를 자신으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홍 씨인 척 행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119에 신고하기 30분 전 강 씨는 작은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 역시 사건에 결부되어 있는 것일까? 경찰은 강 씨는 물론 작은 아들과 그의 아내까지 모두 소환했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은 11시 37분경에 집에 돌아옵니다. 강 씨가. 그리고 10분 만에 나가서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어락을 보통 이제 띠레릭 하면서 자동으로 닫히는데 한 번 더 시정 장치를 한 번 했었다라는 부분까지 있었거든요. 어쨌든 문이 열리면 안 된다는 생각처럼 네. 심리적으로 네. 뭔가 그게 뭐냐면 아내는 이미 못 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잠그는 거는 별개로 그거는 이제 안에서는 열 수 있잖아요. 네. 안에서는 못 연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면 본인의 목적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 뭐 119를 부르건든지 뭘 해도 그렇죠.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네. 아마 거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험의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리바이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11시에 뭔가를 하고 17시쯤에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11시쯤 죽었을 거라 11시 조금 전쯤 죽었을 거다 확인했을 거다. 네. 그때부터 역산을 하면은 8시간 9시간 그럼 가능하죠. 강 씨가 이제 어쨌든 주장하는 바는 집안에서 뭐 집안일을 했는데 잠을 자다가 발견했고 뭐 근데 연기는 언제 찬 거예요? 그 연기가 차 있었던 상황이었으로 보이는데 연기 차였는데 자기는 그냥 설거지가 그런 거예요. 그게 맞아요. 문을 안 열고 문을 네.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 네. 그리고 저기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 얘기죠. 그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11시 때 이미 다 죽여놓고 다 끝났어.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11시 지나서 그때쯤에 불완전 연소시킨 거죠. 연기가 꽉 차게 만든 거죠.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설계사는 2시 40분에 왔다 가는데 이때는 본인이 집에 있었거든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게 시간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설계사가 그날 약속을 한 거 온 건지 네. 아니면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설계사가 시간을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설계사는 그 전에 오기로 했는데 늦어갖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2010년이니까. 네. 글쎄. 그럼 설계사하고의 공모 이런 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만나 줬겠지. 지금 이제 새벽에 집을 나설 당시 아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0.01%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먹은 거죠. 네. 여전히 그럼 어떻게 그 졸피뎀을 독성 농도까지 먹였는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이제 네. 술을 먹이고 네. 술 안에 졸피뎀을 넣고 네. 그러면은 자고 그러면 한 시간쯤 쭉 자잖아요. 그때 연탄을 통해서 죽이고 그리고 다시 그 과정에서 다시 먹이고 네. 그러면 술이 깨죠.
술은 깨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연탄을 해서 죽이니까 일산화탄소는 들어가죠. 11시쯤엔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작은 아들 부부가 작은 며느리가 이 졸피뎀을 대신 처방받아 오고 그다음에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또 바꿨다가 그 사람인 척하고 양아들인 척하고 뭐 이런 또 이제 스틸록스를 수면제를 구입을 했는데 이 하필이면 강 씨가 검색한 그 수면제거든요. 그러니까 강 씨가 네. 며느리한테 사오라고 한 거죠. 그건 됐고 네. 작은 아들 말하자면 친아들한테는 네. 내가 예를 해서 이거 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공모해라. 아니면 뭐 이런 형식으로 네. 사후 공모. 사실 뭐 직접 뭐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라는 동기라는 부분은 존재를 하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강 씨와 이 홍 씨의 연인 관계와 입적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연인 관계로 위장해서 네. 강 씨가 네. 이 홍 씨, 그러니까 조금 사실 뭐 가족 관계도 없고 네. 불량배로 돌아다니는 애를 꼬셔갖고 이렇게 이 강 씨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험 살인을 네. 여러 번 저지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혹시 여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긴 된다.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땐 그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는. 일단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재판이 이제 1심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주범이죠. 강 씨 관련돼서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들과 며느리까지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고액의 보험을 편취하려 한 사기 미수 범행 또한 죄질이 중하다라고 하면서 20년을 선고를 했고,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어야 하므로 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이때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공모의 여부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8개월,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몰랐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2심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단 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하게 특별하게 감경 요소가 없어서 20년이 유지가 되고,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늡니다. 피고인 B는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 강 씨가 이 사건 보험 청구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보험료 납입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낮아 손실액이 너무 커서 보험계약 해지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알고서 지금 자기가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 그렇죠. 일부 참여했다라는 걸로. 사후에 네. 알고 참여했다는 거. 네, 1년 2개월로 늘어나고, 며느리 역시 이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6개월 형량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서 좀 걸리는 게 계속 그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죽였으면은 20년은 낫죠.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앞에 거 다 인정한 거예요. 말하자면 입양한 거 인정한 거고 연인이었던 거 인정한 거고.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이 돌아가신 분이 막 행패를 부리고 말하자면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이 강 씨가 그 폭력에 이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는 게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강 씨한테 일정적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 씨가 홍 씨 죽은 사람을 유인해 갖고 네. 죽였을 것이 오히려 설명력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보험을 지금 그러니까 금전적인 목적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추가로 막 들게 하고 이게 또 걸리면 오히려 자기에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네. 그럼 애초에 그냥 죽이기만 하지. 네. 보험까지 했으니까 강도살인이에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강도살인이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게 7년이란 기간 동안에 뭐 나름대로 뭐 관계도 성관계도 가지고 뭐 일명 근데 그게 맞을까요? 교제를 했다라고. 근데 그건 네. 자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확인된 바가 뭐 그러니까. 판결문상으로는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 수사가 그렇게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2003년부터 성관계 가졌다며. 네. 아니 성관계 가질 수 있죠. 저기 말하자면은 골프장에서 만나갖고. 근데 그리고 몇 번 만났는데 한참 뒤에 네. 뭔가 얘를 보니까 혼자밖에 없고 얘를 좀 어떻게 해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 가능성은 안 하고 그냥 그때부터 연인이었는데 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입양을 했고 네. 근데 입양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배신해 갖고 하니까 죽였다. 이게 강 씨의 논리잖아요. 네. 또 어쨌든 뭐 중간점도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뭐 연인이어서 입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얘 이상했는데 보험으로 이렇게 할까 해서 중간에 계획을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뭐 사람의 그렇죠. 마음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돈 목적으로 마지막에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단지 뭐 고통받아서 죽이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범죄다. 그래서 정확히 네. 실제로 이 홍이 네. 진짜 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폭력을 그만큼 휘둘렀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주장한 것 같아요. 이거 워낙 이상한 놈이다. 확인을 안 했잖아요. 관계에 대한 물음은 남은 가운데 범죄에는 결이 저희가 좀 다른 범죄로 범죄 동기 목적이 좀 다른 경제 목적까지 포함된 범죄로 제대로 된 심판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입니다. 둘 관계가 진짜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작은 아들이 아마 좀 진실을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본인도 어쨌든 범죄에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진실은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진술을 안 하죠. 자기는 1년 반 살고 나오고 네. 그 재산 누가 가져요? 자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홍씨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 마지막을 맞이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돌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